안녕하세요. 빅데이터 분석 기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ADSP 민트책 저자이면서 빅데이터 분석 기사 주황색 책을 쓴 데이터의 뒤에 윤종식입니다. 오늘은 12회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을 위한 강의이고요. 어떻게 하면 2026년 첫 시험인 12회 시험을 대비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1과목부터 4과목까지 우리가 핵심적으로 문제에 반드시 나오는 핵심 개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각각 개념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고 또 어떤 문제들이 기출이 되는지 또 올해는 어떤 형태로 문제가 출제될지를 차근차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시험의 필기 시험이 어떤 식으로 치러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은 총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총 4과목이고 8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20분 동안 이 80문항을 풀어야지 되죠. 그래서 사실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시험은 문제를 푸는 시험이 생각 외로 빠듯하게 시험을 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제 수가 워낙 많기 때문이고요. 또 문제의 난이도도 역시 ADSP 보다는 훨씬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죠. 또 과락이 있습니다. 그죠? 과목마다 40점 이하로 맞으면 과락이 되기 때문에 이 과락되는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되고 전체 4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1과목이나 2과목이나 특히 4과목 같은 경우에 과락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과락을 하지 않도록 고루고루 공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일정으로 봤을 때는 최대 한 4주 정도가 남았고요. 우리한테 한 3주에서 4주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매일매일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좋고요. 저희 빅데이터 분석 기사의 강의들이 이제 올라와 있는데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강의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강의 같은 경우에는 한 15일 또는 30일 이렇게 짧게 수강할 수 있도록 단가를 조정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몰입해서 공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시간이 길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격증이라는 게 그렇죠. 한 달이면 한 달, 또 3주면 3주 딱 잡고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과락이 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1과목부터 4과목까지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죠. 1과목은 빅데이터 분석 기획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획은 주로 이제 개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죠. 데이터에 대한 내용, 빅데이터에 대한 내용,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또 분산, 파일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부분은 거의 외우는 과목이라고 보실 수 있지만 이 외우는 과목도 무작정 외우는 것은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강의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나마 이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하고 습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과목은 빅데이터 탐색이라는 과목이죠. 빅데이터 탐색이라는 과목은 통계라든지 EDA, 전처리 작업과 같은 그런 부분의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주로 통계 분석과 관련한 그런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 영역이어서 ADSP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사회조사 분석사를 공부하셨던 분들은 이 2과목 빅데이터 탐색 부분을 상당히 본인의 강점으로 가지고 문제를 최대한 맞출 수 있는 그런 자세로 공부를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 특히 사회조사 분석사라든지 ADSP에 나왔던 그런 문제들 중심으로 문제가 나오고요. 종종 이 빅데이터 탐색 부분에서는 계산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확률에 대한 계산이라든지 확률 분포에 따른 어떤 계산들, 이런 계산 문제들이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계산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를 반드시 알고 시험을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빅데이터 모델링이죠. 빅데이터 모델링 부분은 주로 알고리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 외에 어떤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론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들이 어떤 목적으로 활용되느냐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20문항이 나오는 거고요. 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빅데이터 모델링 부분은 좀 깊지 않습니다. 예, 깊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각각 모델에 대한 특징들만 잘 이해하고 그 부분을 핵심적으로 잘 공부한다면 예상외로 이 상과목도 좋은 성적을 얻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과목의 경우는 이 알고리즘들이 되게 많죠.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다양하게 특징들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4과목은 빅데이터 결과 해석 부분입니다. 빅데이터 결과 해석 부분은 우리가 개발했던 모델들의 성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부분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무에 활용하기 위해서 시각화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과목들마다 어떤 개념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각각 과목에서 어떤 개념들이 어떻게 시험에 문제에 나오는지를 핵심적으로 이해한 상태에서 개념들을 또 공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10회 동안의 시험 문제들의 기출 문제들을, 기출 보건 문제죠. 기출 보건 문제들을 쫙 다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문제들을 기반으로 해서 가장 많이 틀리는 그런 문제들의 유형들, 또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그런 문제들의 유형들을 뽑아서 그런 문제들을 130개, 100개 문제들을 뽑아서 데이터에듀 PT에 12회를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합격 끝장 패키지 문제로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살펴보시면 좋고, 또 최근 2년 동안 나왔던 문제들이 어떤 경향으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향 데이터들을 좀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자, 과목별 출제 경향 분석부터 한번 해 볼게요. 1과목의 내용들이에요. 1과목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이해 부분, 데이터 분석 계획, 그리고 데이터 수집 및 저장, 이런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 책을 기반으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많은 개념들이 있습니다. 많은 개념들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던 개념들을 쭉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들, 개념들을 뽑아봤더니 한 이 정도의 문제들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빈출 등급으로 해서 저희가 1등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 2등급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 등급별로 이렇게 있고, 제가 색깔로 진하게 표현해 놓은 부분들이 있죠. 이 진하게 표현해 놓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1과목의 1장의 빅데이터 이해 부분에는 1절과 2절 두 가지 절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절 중에서 여기가 1장이죠. 1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한 3문제 정도 나왔고요. 최근 10회 문제 중에서 3문항 정도가 나왔습니다.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문제가 한 5문항 정도 나왔고, 특히 저기 1등급으로 표현되어 있는 빅데이터의 이해가 한 10문항,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게 한 15문항 정도가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의 위기와 통제 방안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1과목 1장에서는 가장 핵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 부분은 10문제가 나왔는데 2023년 이전에 한 7문제가 나왔고요. 재작년에 2024년도에 2문제가 나왔고 2025년도에 1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매년 1문제에서 2문제는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가 2번 시험을 치기 때문에 이 2번 시험 치는 것 중에서 첫 번째 시험에 나오면 두 번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 부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플랫폼과 관련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이라고 하면 하두베 에코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보시면 2025년도에 5개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플랫폼과 관련한 그런 문제들은 이번 시험에도 반드시 출제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1등급 개념을 보시면 빅데이터의 위기와 통제, 이 부분은 우리 ADS-P에서도 빅데이터의 위기와 통제라는 챕터가 있었죠. 그 챕터와 유사한 형태의 개념들이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공부를 하셨다면 이쪽 문제들은 되게 쉬운 형태로 문제를 맞추실 수 있는 그런 주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최근 10회 동안 15번, 총 15번 문제가 나왔는데 재작년에는 안 나왔고 올해 2문제가 나왔습니다. 시험마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12회 문제에도 이 세 가지의 개념은 반드시 문제에 출제가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과목의 2장은 데이터 분석 계획입니다. 데이터 분석 계획도 2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분석 절차 및 ADS-P의 2과목에 해당하는 내용이 집중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많이 출제가 되는 개념이 데이터 분석 기획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9문제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매회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분석 과제 발굴하고 문제 정의하는 거 10문항이 나왔고요. 데이터 분석 방안, 그리고 분석 절차 및 계획을 수립하는 거, 이런 내용들이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당연히 이번에도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시고 준비하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1과목의 3장은 데이터 수집 및 저장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이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부터 데이터 유형, 속성에 대한 것을 묻는 문제 나오고요. 그러니까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의 차이 이런 것들을 묻는 거고, 여기 비식별화, 데이터 비식별화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데이터 비식별화라는 부분은 여기 빅데이터의 위기 통제나 여기 개인정보 활용, 여기에 있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요.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비식별화해서 사용할 거냐 하는 비식별화 방법론에 대한 묻는 문제들이 출제가 집중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품질 점검에서 데이터 품질을 점검하는데 중요한 핵심 기능들, 핵심 요소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저장과 관련해서도 출제가 많이 되죠. 저장하는 방법, 여기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할 거냐 아니면 파일 시스템으로 저장할 거냐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문제가 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 부분도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하고 연관된 형태로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많이 출제가 되는지를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각각에 대한 개념들을 접근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 1과목의 학습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거죠. 먼저 1과목은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전반적인 지식들, 그런 전반적인 지식들이나 어떤 상식선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문제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꽈락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꽈락을 하시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ADS-P를 공부하시고 시험을 치시는 분들, 1과목을 거의 한 9개, 10개 정도 맞출 수 있는 정도의 공부를 하고 ADS-P를 준비하셨던 분들이라면 꽈락을 하시는 분들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특히 하둡 시스템이라든지 또는 분산형 데이터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하는 게 좋고요. 또 개인정보들을 어떻게 가공해서 활용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고 있다면 훨씬 생각보다 또 좋은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과목은 기본적으로 ADS-P의 1과목과 두 번째 과목인 데이터 분석 기획 부분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조금 많이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만 이건 너무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보다는 비슷한 개념들이나 이런 것들의 차이를 좀 구분을 해서 비교하면서 이해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학습 팁으로는 구분을 하자라면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개념,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 그리고 데이터 거버넌스와 관련한 거, 분석 기획 프로세스,
데이터의 어떤 수집과 저장, 뭐 이런 부분들 중심으로 해서 파트를 나누어서 공부하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과목의 주요 개념 11가지를 하나씩 빨리 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 부분입니다.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 부분은 가장 기본이죠. 3V를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지 되고 3V 외에 4V, 7V로 이어지는 내용들에 대한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3V는 뭐 볼륨, variety, velocity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 value 뭐 이렇게 해서 4V가 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velocity 그리고 validity 뭐 이런 개념들이 추가가 되면서 뭐 7V 그 이상의 어떤 V 형태로 계속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DIKW 피라미드에 대한 그런 개념적인 내용들 이런 문제들도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느냐 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간단한 지식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어렵게는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뭐 3V에 속하지 않는 거 구하시오. 뭐 빅데이터의 특징에 설명한 것 중에 옳은 것을 구하시오. 아니면 설명이 잘못된 것을 고르세요. 이런 형태로 특징이나 아니면 예외적인 내용들을 찾아내는 그런 문제가 중심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나 정보, 지식, 지혜와 관련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떤 사례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DIKW 피라미드에 속한 요소는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가장 기본이죠. 이제 데이터의 용량을 묻는 문제, 뭐 메가바이트, 뭐 테라바이트, 제타바이트 그런 것들을 묻는 문제들도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쪽집게 유형의 출제 유력 실전 문제입니다. 실전 문제 중에서 뽑아왔고요. 다음 중 빅데이터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적절한 것을 묻는 문제죠. 1번 데이터 기법의 고도화로 인한 데이터의 활용 효율이 증가하면서 기존에 생산하던 데이터의 전체 규모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디지털 플랫폼 확산으로 비정형 데이터의 비중이 확대되었으며 센서 기반의 환경이 때로 연속적 데이터 생성이 가능해졌다. 이게 정답이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기술의 성능 개선으로 대용량 데이터의 중앙 집중식 처리가 가능해져서 분산 데이터 처리 환경의 필요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클라우드 컴퓨팅의 환경 도입으로 데이터 저장과 처리 비용이 증가하였고 실시간 데이터 처리는 오히려 제약을 받게 되었다. 정답은 2번이고요. 해설을 보시게 되면 2번이 정답이죠. 2번이 정답이고 지금 나머지 부분들은 데이터의 전체 규모가 점차 감소했다. 뭐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들로 인해서 분산 처리 환경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 이 부분이 잘못된 거고요. 그렇죠? 또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도입으로 인해서 실시간 데이터 처리가 오히려 제약을 받게 된다. 이게 잘못된 내용이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 한번 볼까요? 이거 많이 흔하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많이 흔하게 나오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는 꼭 나오니까 여러분 준비하셔야 되고요. 다음 중 빅데이터의 3V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1번 다양성, variety, 2번 정확성, veracity, 3번 규모, 볼륨, 4번 속도, velocity. 정답은 무엇이죠? 정답은 2번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비기봇에서도 역시 2번이 정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V는 해당되진 않는데 그래도 이제 veracity가 정확성이라기보다는 뭐 진실성,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는 있겠는데 이런 부분이 4V, 5V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된 빅데이터의 개념에서 데이터의 품질 관리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다뤄진다라는 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한 이해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지 되고요. 두 번째 개념은 빅데이터 플랫폼입니다.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해서 좀 보면 빅데이터 플랫폼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데 빅데이터 플랫폼은 클라우드 서비스의 구조를 비교해서 봤을 때 인프라에 해당하는 계층, 그 다음에 플랫폼 계층, 소프트웨어 계층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서비스도 사실은 인프라 IaaS, 플랫폼 부분이죠. PaaS,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제공과 관련한 부분 SaaS, SaaS라고 표현하죠. 예, 이런 형태로 구성되는 것과 같이 빅데이터 플랫폼도 인프라 계층, 플랫폼 계층, 그 위에 소프트웨어 계층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주로 이제 하둡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하둡 시스템의 생태계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많이 활용되는 기술들, 그리고 뭐 분석에 사용되는 기술들, 또 빅데이터를 어떻게 분산해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들,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드 파일 시스템에 대한 특징들을 자주 묻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내용으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이런 데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하는 데 사용되는 ETL 방식, 이런 것들도 같이 비교해서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분석에서 사용되는 빅데이터 분석을 사용해서 사용되는 그런 기술 중에 스파크라든지 그 외에 인메모리 처리와 관련한 그런 기술들, 그런 수집, 저장, 처리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고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쪽집게 유형의 실전 문제 중에서 하나 풀어볼게요.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에서 실제 데이터 블록들을 저장하는 서버를 부르는 명칭이 무엇인가? 데이터 노드, 리소스 매니저, 세컨더리 네임 노드, 네임 노드. 정답은 1번이죠. 네임 노드입니다. 그 네임 노드가 어떤 형태로 사용되는지 해설을 좀 살펴보시고요. 공부하실 때도 가급적이면 하둡과 관련한 그런 핵심 기술과 관련해서 문제들이 나오면 그 문제들은 저희가 이렇게 해설을 잘 달아놨습니다. 잘 달아놨기 때문에 이 해설들을 좀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닌 것들은 왜 아닌지, 맞는 거는 왜 맞는지를 꼼꼼하게 좀 읽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좀 틀리시는 분들은 여기 해설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문제 한번 보죠. 또 다른 문제로 다음 중 빅데이터 플랫폼의 구성 요소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플랫폼의 구성 요소와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1번 분산 저장 구조는 데이터를 여러 서버로 나누어 저장하여 장애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게 한다. 2번 네트워크 스토리지는 중앙 제어 노드와 작업 수행 노드의 이중 구조로 구성된다. 3번 자원 관리 시스템은 클러스터 내에 CPU, 메모리 등의 사용을 조정하고 작업 실행을 관리한다. 4번 빅데이터 플랫폼은 데이터 수집부터 분석 결과 활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환경을 제외한다. 이게 하둡 에코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정답이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왜 2번이냐? 여기서 이야기하는 네트워크 스토리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NAS 그리고 SAN 뭐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합니다. 스토리지 에어리어 네트워크 뭐 이렇게 되죠. NAS는 뭐 여러분들 뭐 NAS는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장 방식에 대한 개념과 관련한 내용이죠. 저장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의 중앙 제어 뭐 노드나 뭐 작업 수행 노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클러스터 처리 구조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네트워크 스토리지하고는 관련이 없죠. 예,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들을 계속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개념으로 빅데이터의 위기와 통제와 관련해서
문제들이 또 자주 나오는데 빅데이터의 위기와 통제 관련해서는 우리가 ADS-P의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매번 출제되는 영역이었죠. 그런데 이 부분도 사실은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10번 시험 치는 동안에 15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15번 시험에 나왔고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2번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여러분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게 좋죠. 사생활 침해, 책임원칙 훼손, 데이터 오용, 그리고 알고리즘이스트의 어떤 개념들 이런 것들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특히 이런 빅데이터의 위기 요인 중에 또 하나로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관리 이런 부분이 또 문제 출제가 자주 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는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우리 개인정보라고 하죠. 예, 주민등록 번호, 주소 뭐 이런 거 다 개인정보죠. 그리고 가명정보는 개인정보의 일부를 가명 처리를 해서 확인할 수 없게 만드는 건데 어떤 추가적인 정보가 여기 들어가면 개인정보를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를 우리는 가명정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명정보에 대한 어떤 개념이 무조건 모르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정보를 모르게 만들기 위해서 막 뭐 블랭크를 한다든지 그냥 별표 뭐 이렇게 한다든지 어떤 총액법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의 뭐 썸을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명 처리를 할 수 있지만 그 가명 처리를 하는 그 방법들을 다시 돌려서 적용해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가명 정보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익명 정보는 개인 식별이 완전히 불가능한 정보. 그걸 우리는 익명 정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이쪽 부분의 주제 포인트로 보시면 프라이버시 침해, 위협과 관련한 부분, 위기 통제와 관련한 내용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그런 내용들, 데이터 3법 뭐 이런 거 있죠. 데이터 3법에 대한 그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주로 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고난이도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딱 봐도 좀 고난이도 같죠? 예. 다음 보기의 사례에서 설명하는 빅데이터 시대의 위기 요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고요. A 병원은 환자의 생존 확률을 예측하는 AI 진단 시스템을 도입하여 수술 우선순위를 결정을 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복잡한 딥러닝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의료진조차 구체적으로 판단 근거를 설명하지 못한다. 결과가 어떠한 새로운 알고리즘으로 적용했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그런 불이익을 당했는데 이게 왜 불이익을 이렇게 당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책임지는 사람, 책임지는 그런 것들도 희박하다.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게 뭐죠? 책임원칙 훼손입니다. 그렇죠? 정답은 책임원칙 훼손에 대한 내용이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개념, 그리고 책임원칙 훼손에 대한 개념, 그리고 데이터 오용에 대한 개념, 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데이터 오용은 뭐죠?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서 결과가 잘못되어지는 뭐 그런 내용이 이제 데이터 오용이죠. 11회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1회 기출문제를 복원한 내용입니다. 복원 문제. 다음 중 빅데이터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한 자동화된 판단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의도치 않게 불리한 결과를 받을 가능성에 관한 개념. 뭘까요? 1번 데이터 품질, 데이터 오용, 책임 회피. 4번 알고리즘 편향. 정답은 알고리즘 편향이 되겠죠. 이 책임 회피는 책임 원칙주의를 훼손한다는 개념은 아니에요. 책임을 회피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답은 4번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에 대한 오용이 어떤 개념인지 또 책임 회피는 어떤 개념인지 알고리즘 편향은 어떤 개념인지를 보기를 좀 보면서 보기 해설들을 좀 보면서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분석 기획에 대한 방향에 대한 문제입니다. 분석 기획 방향에 대한 문제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옵니다. 이 부분도 우리 ADS-P에서 2과목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2과목에 가장 먼저 나오는 부분이고 매회 또는 퐁당퐁당 이상으로 많이 출제되는 그런 영역입니다.
특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데이터 사이언스의 어떤 개념들 이런 부분들도 이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공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 ADSP에서 2과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서 한 7문제, 8문제 이상을 그렇게 맞추실 수 있는 정도로 공부를 하셨다면 이쪽과 관련한 문제들은 거의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분석 대상과 분석 방법을 기준으로 분석의 유형을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유형 4가지로 나누는 거 뭐죠? OS에 ID를 붙여라. 항상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예. 예. OS에 ID를 붙여라. 항상 이와 관련한 시험에 나오면 이렇게 써놓고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문제는 분석 대상은 잘 알고 있지만 분석 대상을 잘 알고 있다. 예, 요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분석 방법을 잘 모른다. 분석 방법을 잘 모른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S가 되겠죠. S. 뭐죠? 솔루션. 정답은 솔루션이 됩니다. 솔루션을 기반으로 해서 요 각각에 대해서 또 설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설명들을 잘 읽어 보십시오. 넘어가죠.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11회의 기출보급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요구되는 소프트 스킬에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고르세요. 모두 골라라. 뭐 이런 문제입니다. 소프트 스킬에 해당하는 거 1번 가부터 보죠. 분석 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능력이다. 통계 모델을 설명하고 해석하는 능력이다. 협업과 팀워크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3번 빅데이터 처리 및 저장 구조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다. 정답은 뭐죠? 가와 다가 되겠죠. 가와 다가 정답이 됩니다. 이런 식의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죠. 다음 내용은 분석 과제 발굴과 관련한 내용이다. 분석 과제 발굴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ADSP의 2과목을 충분히 공부하셨으면 이 부분도 당연히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분석 과제 발굴 및 정의하는 것도 10번 시험 쳤는데 10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 시험마다 나온다는 거고요. 재작년에도 2문제 나왔고요. 작년에도 2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매 시험마다 나온다라는 거 이해하시고요. 상향식 접근 방식과 하향식 접근 방식, 상향식, 하향식 접근 방식의 특징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활용해서 문제 발굴하는 부분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부분까지 같이 보셔야 되고요.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비즈니스 분석에서 상향식 접근법과 하향식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1번 하향식 접근법은 조직의 비전이나 경영 전략을 출발점으로 하여 분석 과제를 구체화한다. 2번 상향식 접근 방식. 상향식 접근 방식은 데이터 관찰을 통해 의미 있는 패턴을 발견하고 이를 의사결정에 활용한다. 3번 하향식 접근 방식. 하향식 접근 방법은 수집된 데이터를 먼저 분석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조직의 전략을 설정한다. 이 부분이 잘못됐죠. 3번이 잘못됐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먼저 하고 하는 것은 상향식 접근 방식이다. 그렇죠?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어떤 문제를 발견하는 것들은 상향식 접근 방식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상향식 접근 방식은 협업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를 정의하고 점차 분석 범위를 확장한다. 맞는 내용이죠.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또 다른 문제 한번 볼까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서 분석 과제 발굴을 위해 단순화한 5개 주요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1번 업무, 2번 고객, 3번 재무, 4번 지원 인프라. 공부하셨다면 푸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재무죠, 재무.
재무가 왜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지를 이렇게 좀 읽어 보십시오. 뭐 재무도 어떤 비즈니스 영역에서 되게 중요한 파트이지만 이걸 5개의 주요 영역으로 표현했을 때는 재무가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데이터 분석 방안. 데이터 분석 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2과목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죠. 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KDD, CRISP-DM,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문제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간단하게 한 문제만 보고 넘어갈게요. KDD 분석 방법론에서 적용한 분석 절차 중 분석 목적에 맞게 변수를 생성하고 선택하고 데이터 차원을 축소하는 단계. 뭐죠? 이 문제는 오답 킬러 100문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정답은 데이터 변환이죠. 데이터 변환인데 여러분 데이터 전처리로 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KDD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 단계별로 어떤 업무들을 하는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CRISP-DM도 마찬가지고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도 마찬가지고 각각의 단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태스크들을 명확하게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여기 문제들을 보면서 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 절차 및 작업 계획 나오는데 이것도 이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어떤 절차들에 관한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뭐 이 과목과 관련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분석 절차와 방법론과 관련해서도 이거 작업 계획 수립하는 거 이것도 9문제가 나왔습니다. 10번 시험 중에서 9문제 나왔고요. 재작년에 2번, 작년에 1번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번 시험에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특히 빅데이터 분석 프로세스,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에 대한 프로세스들 정확하고 명확하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특히 분석 기획 단계에 대한 내용들이 문제가 자주 나오죠. 그래서 분석 기획 단계에서 행해지는 뭐 WBS를 만드는 부분,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도 문제가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좀 보시기 바라고요. WBS에 관한 이런 문제가 나오죠. 다음 중 작업 분할 구조, WBS를 설계하는 가장 적절한 단계는 어떤 단계이냐 하는 문제예요. 1번 비즈니스 이해와 범위를 설정하는 단계, 2번 프로젝트 정의 및 분석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예, 2번이겠죠? 예, 이거 10회 기출 문제에 나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 또 자주 나오는 부분이 데이터의 유형 및 속성을 파악하는 부분이에요. 데이터 유형과 속성 파악하는 부분도 18문제 나왔습니다. 10회 시험 동안 18문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 번 시험 칠 때마다 2문제씩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 워낙 ADSP를 공부하셨다면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에요. 아시는 내용인데 꼭 맞춰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꼭 맞춰야 되는 부분이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중 비정형 데이터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텍스트, 음성, 이미지, 영상 등 일정한 형식이 없는 데이터의 형태를 포함한다. 2번, 사전에 정의된 고정된 스키마에 따라 테이블 구조로 저장된다. 이게 잘못된 내용이죠. 이건 정형 데이터의 어떤 내용입니다. 그렇죠? 3번, 분석을 위해 자연어 처리나 이미지 처리 등 별도의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필요하죠. 전처리 과정이 필요합니다. 분석하기 위해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분산 파일 시스템 등 다양한 저장 구조에서 관리될 수 있다. 맞는 내용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요. 또 다른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서로 다른 형태의 데이터 사례이다. 각 사례들. 이게 고난이도 문제입니다. 고난이도 문제. 출제 유력형으로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올바르게 분류한 것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가번 볼게요. 가번. 고객 아이디, 주문 일자, 결제 금액이 고정된 칼럼 구조로 관리되며 SQL 질의를 통해서 집계 그리고 조인이 수행할 수 있다. 이 뭐죠? 정형 데이터를 말하는 거죠. 예, 가는 정형 데이터입니다. 나 고객 상담 녹취 파일 그리고 자유 형식의 상담 메모의 텍스트가 함께 저장되어 있다. 텍스트, 그 다음에 음성 이런 것들은 뭐죠? 비정형 데이터에 해당이 되죠. 예,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그 다음에 로그 데이터로 각 레코드는 제이슨 형식이며 필드의 개수와 구조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뭐죠? 반정형 데이터죠. 예. 그래서 정답은 정형, 비정형, 반정형.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예, 2번이 됩니다. 뭐 이런 문제는 쉽죠. 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반드시 풀 수 있어야지 되는 문제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또 하나의 부분이 이제 데이터 비식별화 부분입니다. 이거는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내용들 중에 개인정보와 관련한,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한 내용들에서 연관돼서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해서도 나올 수도 있고, 이제 데이터 비식별화와 관련한 부분으로 따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아까 가명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도록 바꾸느냐, 가명 처리를 하느냐 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뭐 총대 처리 방식, 삭제, 범주화, 마스킹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들인지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그래서 비식별화에 대한 개념들, 그다음에 뭐 어떻게 조치하고 적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들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된다 하는 거고요. 문제 한번 볼게요. 쪽집게 문제 중에 실전 문제인데 다음 중 개인 식별이 가능한 데이터, 개인정보라고 했죠. 이걸 별칭이나 암호화된 값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추가 정보와 결합하면 특정 개인을 다시 식별할 수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가명화라고 했죠. 네, 가명화라고 했습니다. 이 가명화, 총계 처리, 범주화, 익명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설명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시간을 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자, 그리고 12일의 기출문제 복원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요. 다음 중 개인정보의 일부를 대체하거나 변경해서 특정 개인을 바로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하되 추가 정보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죠? 가명 처리에 대한 내용을 묻는 거죠. 네, 가명 처리에 대한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비식별화 관련해서 21번 나왔습니다. 이 비식별화 문제는 매 시험마다 2문제씩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재작년에 5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에 2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뭐 한 번 정도 나왔는데 올해도 분명히 반드시 1문제 이상 나옵니다. 2문제 가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꼭 체크하시고요. 데이터 품질 검증 관련해서는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는 데 활용되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완전성, 유일성, 유효성, 일관성, 정확성 뭐 이런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지 됩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고품질 데이터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 1번 데이터 값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동일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2번 수집된 데이터는 실제 현상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오류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세 번째, 데이터는 필요한 시점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시에 제공되어야 한다. 4번, 데이터는 다양한 분석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폭넓은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예. 너무 많은 데이터들을 포함하고 있으면 거기에 이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번이 잘못된 내용이고요. 각각의 내용들이 왜 맞고 틀린지 좀 보시면 좋고
10회의 기출보급 문제 한번 볼게요. 데이터 품질 평가의 주요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유효성, 데이터가 사전에 정의된 범위 및 도메인 규칙을 충족하며 정해진 유효 범위 내의 값들임을 보장하는 특징이다. 완전성,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용이성을 의미한다. 이게 잘못됐죠? 2번이 잘못됐습니다. 일관성, 시스템 전반에 걸쳐 동일한 의미의 데이터가 일정한 형태와 규칙으로 정의되어 데이터 간의 값이 모순 없이 일치한 상태를 의미한다. 맞죠? 정확성, 데이터가 현실 세계의 객체 정보를 왜곡 없이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분석 결과의 신뢰도를 보장할 수 있을 정도를 의미한다.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풀었던 문제네요. 데이터 저장, 마지막인데 1과목에 11개의 무조건 나오는 핵심 개념들 중에 마지막이에요. 데이터 저장 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 중에서 빅데이터 플랫폼과 관련한 내용들 있죠. 빅데이터 플랫폼과 관련한 내용이 여기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둡과 관련한 프레임워크들, HDFS, 하둡 분산 파일 시스템, 그리고 뭐 NoSQL에 대한 내용,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한 내용,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거버넌스와 같은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물어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들도 시험에 18번 나왔습니다. 매 시험마다 2문제 이상 출제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앞부분에 데이터 플랫폼에서도 15문제가 출제됐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한 문제가 지금 18번, 15번이니까 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시험당 3문제씩 나온다. 1과목에서 한 시험당 3문제씩 나오는 개념이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이 부분을 공부하셔야지 된다. 자, 문제. 다음 분산 파일 시스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HDFS, 하둡 디스트리뷰션 파일 시스템이죠. 구글 파일 시스템, 그 다음에 HBase. 지금 HBase는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분산 파일 시스템이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분산 파일 시스템에도 적용될 수 있지만 이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NoSQL 데이터베이스의 속성과 값의 쌍 형태로 표현되는 문서 기반의 저장 형식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NoSQL과 관련한 뭐 그런 내용들이니까 4번이 정답이겠죠. CSV 파일 형태가 아니겠죠. CSV 파일 형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어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기본 RDB 구조에서 많이 사용되는 그러한 형태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NoSQL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 문서는 아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1과목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문제가 많이 나오는 9문제, 10문제 이상 나오는 그런 문제들, 개념들 각각 11개를 뽑아서 제가 이번 강의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1과목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ADSP의 1과목, 2과목을 충실히 공부하셨다면 이 부분은 기본 10문제 이상은 충분히 맞추실 수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가맹정보, 가명정보, 발음이 좀 그렇죠. 구리죠. 가명정보와 관련한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빅데이터 플랫폼과 관련한 내용, 하둡 시스템과 관련한 에코시스템 관련한 부분들, 그리고 HDFS와 관련한 그런 내용들, 그렇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한다면 충분히 15문제 정도까지 맞출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지 됩니다. 15문제에서 16문제 정도까지는 꼭 맞추셔야지 된다라고 여러분 목표를 정하시고
공부하시고 내용들을 정확하게 뭐 이해하기 좀 힘드시면 책에 있는 내용들로 책이 좀 두껍잖아요. 여러분들 책이 두껍기 때문에 책에 있는 내용으로 공부하기 힘들다고 하면 빠르게 좀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 강의도 좀 보면서 그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1과목 이 정도로 마치고요.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 충분하게 내용과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시면서 1과목 반드시 16문제 맞출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집중해서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